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 정책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와중에서 어떠한 정책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주요국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야 될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시장 여건이 아닌 열악한 시장 여건 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화석연료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2011년 재정위기 이후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늘어나서 2015년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설비 도입이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원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투자는 사실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재생에너지 신규 도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비 단가가 하락한 부분,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계획했던 설비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태양광을 사례로 놓고 본다면 2016년에는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폭, 30% 이상의 신규 설비 증가율을 보이면서 태양광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을 하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시장 전망 기관 중 하나인 블룸버그가 매 분기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붉은색이 이제 최근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2016년 이전의 실적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번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상회를 하는, 그래서 시장의 전망을 항상 실적이 상회하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빨리 성장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발전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약 한 5, 6년 사이에 모듈 발전 단가가 거의 3분의 1까지 빠르게 떨어졌고요. 그러한 발전 단가 하락에 힘입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태양광은 2011년도에,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들은 2012년도에 이미 그리드 페르티에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2015년에 20개 주가 그리드 페르티에 도달을 했다고 지금 조사가 되었고요. 2020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 42개 주가 그리드 페르티에 도달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드 페르티에 도달하면서 소매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시장인 남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매를 통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화석연료보다 낮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40원, 킬로와트아워당 40원 이하 수준에서 태양광 발전에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시장의 다변화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사실 유럽 시장이었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이었고, 2011년도까지만 해도 보시겠지만 태양광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이제 신규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신재생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미국, 일본이 이제 보급을 확대하면서 신규 시장으로서 이제 성장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신재생 시장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작년 올해까지 이 세 개 지역이 신재생 시장을 주도를 하였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들 시장이 좀 침체될 걸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인도나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이 향후 성장을 하면서 신재생 시장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변화되는 것은 시장이 단순하게 성장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제 종합을 하자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발전 단가 하락에 힘입어서 그리드 패러티라는 질적인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질적, 양적 변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주요국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시장 기반 정책으로의 이행과 비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일본을 먼저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FIT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IT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부과금도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한 4, 5년 사이에 거의 10배가량 이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수용성이 이제 감소하는, 그래서 이 부과금 수준을 좀 낮춰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FIT 요율을 계속 낮춰왔지만 보다 좀 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고, 최근 들어서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경매 제도로의 이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태양광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풍력이나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현재 단계에서는 태양광보다 발전 단가에서 유리한 에너지원들을 좀 더 보장하는 좀 더 인센티브를 더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도 유사합니다. 좀 전 이상훈 소장께서 전기요금의 20%를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20% 넘었고 한 4분의 1 정도까지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났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도 높고 지불 회사액도 높긴 하지만 이렇게 전기요금의 4분의 1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독일도 경매제도라든지 FIP의 도입을 통해서 시장 기반의 정책으로 이행을 하면서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다 싸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태양광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경매를 시행을 했고요. 이 시범 경매의 성과는 2년간, 15년, 16년 2년간 지금 수행이 됐는데 2년간 태양광 발전 단가가 25% 하락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경매 제도를, 대규모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경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국가 간의 이제 전력계통망 통합을 위해서 덴마크와 협정을 맺어서 국가 간 경매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경매는 앞으로 덴마크 외의 지역과 태양광 외의 에너지원으로까지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부과금 단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나 독일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영국은 우리나라가 RPS 제도를 도입할 때 참고했던 RO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RO 제도가 가지는 단점, 가장 큰 단점이 도매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RO 시장에서의 RO 가격의 변동성, 우리나라의 RPS 시장과 동일한 그런 이중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중이 낮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RO 제도를 폐기를 하고요. FIT, 정확히는 FIP와 유사한 CFD라는 이제 제도로 이행을 하기로 했고,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편으로는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과 같은 그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매 제도로 시행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원전 중심의 전력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최근 들어서 태양광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제
FIT를 유지를 해왔던 국가인데 작년부터 FIT 기반의 경매 제도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개통 안정성의 확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개통의 불안정성들을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풍력인데 이 두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원이 대표적인 가능성 전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요구들이 더 커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FIT 도입 이후에 태양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4년도에 규수 지역을 운영하고 있던 규수전력이라는 곳에 접속 가능량, 허용량을 태양광 설비의 접속량이 초과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개통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줄어들어도 문제지만 개통 운영 능력을 상회하는 전력이 들어와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4년 9월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수 전력이 태양광 전력에 대한 접속을 차단을 해버렸고요. 이후에 홋카이도, 도호쿠, 시코쿠 이런 지역들도 다 접속을 보류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이후에 이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조치가 일부 지역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출력 제어 기기를 장착을 하게 되고 유사시에 태양광 전력의 구매를 거부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출력 제어 대응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FIT 요율을 좀 더 부과해주는 형태로 이제 손해를 이제 보정해주는 형태로 이제 FIT 요율을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 조치는 FIT 매입 가격 적용 시점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접속을 하겠다고 이제 FIT 요율을 높은 요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모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공급하는 그런 이제 행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통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태양광이 도대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점을 조정해서 이제 그 개통 운영하는 전력 회사가 태양광 설비로부터 공급되는 전력량을 예측하기 용이하게끔 이제 제도를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뭐 이상호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실 이런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가장 전력 비중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핵심은 사실 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 하여금 시장에 이제 노출시킴으로써 스스로 이제 부하에 대응하게끔 하는 조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간 개통 연계를 통해서 개통의 수용 능력 자체를 이제 높여버리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EU 국가급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일단 FIT를 도입을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부하 대응을 하도록, 그러니까 높은 S&P가 높은 시점, 즉 전력 수요가 많은 시점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기저부하보다 기저부하 전력 수요보다 전력 수요가 떨어져서 네거티브 프라이스가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개통 운영으로 인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경간 전력 거래 비중을 2035년까지 15%로 확대를 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회원국 간의 전력망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서 부각되고 있는 10개의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유럽 송배전망 운영자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송배전망 운영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60% 최대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개통 연계 그리고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해서 2030년까지 총 1,500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대응을 좀 개통 자체가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개통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의 수용 능력 자체가 높기도 하고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자체를 이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일부 국가에서 독일과 포르투갈 같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을 했지만 개통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사실 발견됐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일간 재생에너지만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유럽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책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미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과제들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드릴 것은 경매제도를 들고 왔습니다. 경매제도를 각국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경매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의 FIT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정부가 그 가격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 가격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독일이나 뭐 일본의 사례에서 보셨겠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제도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수요가 한편에는 있었고요. 반대편에서는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유인들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자체의 안정성을 좀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가 사실은 경매제도입니다. 경매제도는 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 가격을 제시하는 이제 발전 사업자부터 이제 계약을 체결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장기 구매 계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비용,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발전 비용이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발전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존재합니다. 물론 대규모 발전 사업자한테 유리하다든지 과당 경쟁 때문에 무리한 입찰 가격이나 가능성 이런 이제 단점들도 사실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제도가 가진 이런 장점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경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RPS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2배가 넘어섰고요. FIT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거의 80% 수준까지 경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경매제도로 인한 효과는 이미 많은 사례에서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주요국에서 시행했던 경매제도의 결과들인데요. 볼드체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화석연료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 계약이 체결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칠레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와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화석연료와 같이 경쟁을 했는데도 태양광하고 풍력이 다 낙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됐고요. 주로 이제 인도나 중남미 같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좋은 일사량이나 풍황 조건이 좋은 국가들에서 경매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독일이나 덴마크의 경우에도 경매를 통해서 우리나라 RPS 제도 하에서 체결되고 있는 거래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경매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을 사실은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고정가격 구매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경매제도의 형태를 RPS 제도에 접목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RPS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속성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REC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REC 가중치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REC 가중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매제도로 이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경매제도는 사실 정책 그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책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가격만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환경성이라든지 산업 육성 효과라든지 국산 제품 사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낙찰자를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원간 경쟁을 허용해놓은 기술 중립 경매도 가능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다 구분을 해서 각각의 발전 수준을 고려해주는 기술 특정 경매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모로 구분해서 각각의 규모에 대해서 이탈 용량을 배정하는 그런 형태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책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성 있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따라서 점점 시장 노출도가 높은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경매제도의 장점이 되겠고요. 경매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제 RPS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RPS 시장에서 REC의 수요자가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EC 수요자는 이제 의무 대상자들이 이제 수요자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의무 대상자들이 자체 조달의 형태를 통해서 SPC 이런 형태를 통해서 또 공급을 REC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소유자이기도 하고 공급자이기도 한 전략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체적인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혼소와 같은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양만을 활용해서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매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시킴으로써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형태로 이제 제도를 바꿔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이고 저렴한 금융 조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경매 제도에서 제가 사례에서 설명드렸지만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여건이 이렇게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높은 금융 비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RPS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은행권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금융 비용이 결국 높은 발전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 투자펀드와 같은 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비용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는 결국 전기요금이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문제위원회를 통해서 각 선택안,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GDP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국민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안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FIT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기본문제위원회에서 이제 채택했던 이제 세 가지 안에 대한 전기요금과 GDP 성장률 변화고요. 첫 번째 안이 채택이 됐는데 전기요금이 2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국민들은 이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활용 가능한 신재생 잠재량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제 얼마나 설정할 건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잠재량에 기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상훈 소장께서 뭐 적게는 풍력이 2기가, 많게는 3기가까지 이제 보급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러한 기술적 잠재량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에 의해서 제약이 되고 정부의 지원 정책 수준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 변화, S&P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잠재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그 영향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시장 잠재량이 도출되었을 때야만이 사실은 정확한 보급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정책 수단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적정한 보급 목표, 예를 들어서 풍력을 2기가 3기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들을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시장 잠재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 틀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통 안정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아무리 늘리는 것 좋다고 생각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개통 안정성이 그 보급을 늘려나가는 것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립된 개통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사례보다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가 겪게 될 가까운 미래로도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을 극복하고 개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이미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조치들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응 수단은 존재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단이 가장 적정한지 혹은 어떤 수단들의 조합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본 적이 사실은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응 수단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개통 운영이 어떤 것인지, 개통 운영 모델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이제 연구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모델을 바로 내륙에 적용하기보다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실증을 함으로써 이후에 그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토에 적용하는, 내륙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실행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형 독립형 전원 보급 확대 및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인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나 하나가 발전소 하나 지어서 전력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발전소를 지어서 2명, 3명이 같이 쓰는 것이 규모의 경제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이제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들은 굉장히 커졌고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 충남에서 이제 화력발전소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송전망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따라서 개통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금의 중앙 집중형 전원 공급 시스템보다는 분산형 그리고 독립형 전원 시스템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보통 많이 이제 활용하는 수단들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ESS 그리고 개통 접속 비용 등을 이제 낮춰줌으로써 분산형 독립형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매 시장에서 이제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년 배터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쉐어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지원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전력 시장과 에너지 가격 체계하에서는 사실 소매 시장에서 이런 분산형 전원이 보급된다든지 소비자 간 전력 거래가 활성화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전력 공급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력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소비자가 전혀 대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비자가 그 전력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요금 체계 자체도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분산형 독립형 보급 시스템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가격 체계를 좀 개편을 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소비자 간 전력 거래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